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오후면 내년 3월 대선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요 이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돈줄제는 미국이다. 이르면 내년 6월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 금리 오른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이 안 좋죠. 주식시장 하락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시장 예측에 부합하는 일정이다. 이른바 돈줄을 재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정이 그동안 예상과 맞더라. 그러면 안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독일 증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규, 정진상 7분 통화했다.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죠. 그런데요, 이 기사 앞에는요, 혹시 입막음을 했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 이런 분위기를 좀 내는 기사죠. 좀 더 보면요.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10여 분 전에 전화통화를 했더라. 그리고요. 시간은 7분 정도로 된다. 이 기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동규, 정민용, 정진성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좀 일각의 시각, 법조계 시각 적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 뭔가 말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대장동 면피법이다. 민관 도시개발 이윤 상한제. 지금 여당이요. 이 대장동의 민간이 가져간 이익이 과도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면피법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이익률을 사업비의 6% 또는 10%, 그러니까 최대 10%까지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부담금 상향,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다 민간 쪽에 돈은 더 많이 들이고 가져가는 거는 적게 하겠다. 이런 취지들이에요. 그런데 인허가 비리 등 원천 차단,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주당 후보를 생각해서 만든 법안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빈칸이 들어있네요, 제목에. 누구 대 이재명이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오후 2시 45분쯤 최종 결과, 시간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제까지 당원 투표율 집계가 됐는데요. 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흥행은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당원 투표율은 72%, 충청, 호남은 50%대. 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서울에 당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굉장히 높은 득표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빅2 판세, 예측 불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곁들여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요. 국민의힘 빅2 캠프에서 일하고 계신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장해찬,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 모셨고요. 그 옆에는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이래요. 11월 5일입니다.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0배 올랐다. 뭐가 10배 올랐을까요? 요즘에 요소수 대란입니다. 가격이요.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게요. 10만 원 훌쩍 넘어갔답니다. 최소로 따져도 10배라고 합니다. 지금. 대란입니다.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화통화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이 있죠. 유동규 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준비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응원,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안철수를 누가 응원하는 걸까요? 요즘에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후보가 됐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블루칼라 예찬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 이른바 몸으로 뭔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리고 직업으로 갖는 그런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요소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요소수 문제 많다라는 거 벌써 꽤 지적이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나 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요. 사진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진 위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소수를 찾아서, 이거 무슨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화물 트럭들이다. 일단 화물 트럭들 보세요. 뭔가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죠. 지금 이렇게 빙. 아, 여기가 지금 뭔가 요소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네요.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이 평택, 경기도 평택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유소에 가면은 요소수를 팔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소수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파는 것도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요소수 동나는데 뾰족수가 없는 정부다.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보죠. 중국이 수출 제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어질 땐 요소수 재고도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다 떨어진답니다. 정부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검토한다. 기술을 검토한다. 이거 아무래도 시간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요. 전문가들은 이거 실효성 좀 의문이다. 그리고 산업용과 차량용 이게 뭔가 불순물 이런 정도가 달라서 이게 자칫 이거 문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안일한 대책 아니냐 도마가 오르는데 여기 보면 2년 전에 소부장대랑 겪었는데 이런 거 준비 못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 관련해서요. 리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품귀 현상 때문에 인터넷에서 평소 10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요소수. 정부는 사재기가 요소수 대란을 더 심하게 만든다며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즉시 운영하고. 하지만 관할 문제로 신고센터 주체가 9곳으로 나눠져 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 관할은 아직 온 게 없어요.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꾸는 방법도 강구 중이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가능성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려면 품질이 제일 좋고 그냥 공업용으로 쓰는 거는 품질이 낮아요. 불순물이 많거든요. 부처 간 해법도 엇갈리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시켜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환경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모든 차량의 프로그램을 손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외교부 역시 중국과 협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어 요소수가 필요한 산업 현장 관계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이 요소수 사재기 있다. 이거 단속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사재기가 뭐가 많아야지 사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뛰고 있죠. 요소수값 10개 폭등이다. 10배로 올랐다. 10배. 그러니까 10리터 기준으로 가격을 따져보면 이렇게 올랐답니다. 속타는 운송업체 그리고 구형 화물차 수소문. 그러니까 구형 화물차는요. 그 자동 뭐 장치가 없어서 뭐 요소수가 좀 적거나 없더라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요. 좀 더 보면요. 요소수 모자라서 화물차들이 멈추기다. 구형 차량은 요소수 덜 들어서 인기다. 그래서 옛날 중고 차량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한시적으로 배출 규제 완화 검토하는데 방금 리포트 보셨죠? 정부 부처 간에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외교부는 중국에 협조 요청하는데 이거는 미지수다. 그러면 여기 이 기사에 좀 작은 제목 하나가 있는데 이 다른 기사에 있는 제목을 좀 같이 겹쳐놨습니다. 왜 한국만 요소수가 풍기인가? 원료의 98%를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냥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존도가 커도 너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지금 당장 급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왠지요. 이거 당장 어떡하죠, 이거를. 네,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산업용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정제가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만 차량용을 쓸 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제 순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 내일 당장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돼서 관철이 되느냐. 관철이 되면 또 계약해야 되고 뭐가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쉽지 않고 당분간은 결국 연말까지는 화물 대란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요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롯데에서 한 계열사가 2011년까지 생산을 했었는데 예. 중단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가성비.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 가격 자체 개발하는 경쟁력? 것이 가격 경쟁력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까 전에 헤드라인으로선 이제 소부장 때도 그랬었지만 준비가 안 됐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제무역 보복, 그렇죠. 대일무역 그건 마찰이었지만 대놓고 보복을 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놓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호주와 중국이 석탄과 관련된 수입 수출 관련 마찰을 빚으면서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을 얻지 못했고 예. 석탄에서 이제 정제해서 요소수를 뽑아내는데 예.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니까 요소를 자체를 이제 뽑아낼 수가 없었고 해외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요소의 판매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약 10%에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에서 14%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중국 내 석탄에 대한 수입 차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 디젤 차를 찾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 보면 이제 엔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옛날 디젤 차로 분류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유로 5 엔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 6 엔진인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제 유로 5 엔진 같은 경우는 환경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만들던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로 6 엔진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SCR이라고 하는 예. 선택적 촉매 저감제. 흔히들 이제 배기가스 저감 장치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주유구 옆에 이제 이 요소수를 넣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 주유구만 보더라도 이게 유로 5 엔진인지 유로 6 엔진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막아놓고 따로 뗀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아예 이 구멍 자체가 없는 디젤 5 엔진을 찾는다라는 것인데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환경 변화 때문에 예. 유로 6 엔진이 되지 않으면 수출이 아예 안 되고 돌아다니는 것도 환경 규제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사라진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요소수를 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서 예. 좀 결단을 내려서 당분간은 정제 순도를 산업용에서 흔히 말하는 공업용에서 차량용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 하나 예. 그리고 수입로를 좀 개척을 해서 빠르게 좀 수입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기사 보시면 이제 외교부가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한다. 그렇죠. 중국이 좀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전체 사용량에 비하면 우리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비중을 보면. 자, 이제 요청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린 거죠. 청와대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 사태 때문에. 요소수 사태 긴급 논의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은 못 찾았다. 외교적 협의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뭐가. 중국은 당분간 수출 통제 풀 가능성이 낮다. 8,000원짜리가 20만 원짜리 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러면 이게 부담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자, 김건학 교수님. 네. 사실 이럴 때 도와줘야 정말 이웃 국가인데.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일단 뭐 정부가 요청하더라도 안 들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개인들이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외 직구. 그러니까 중국에 직구를 해서 그럼 개인들 간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래가 성사가 돼서 뭐 팔리고 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를 판 개인이 선적을 하려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막았답니다. 못 가게. 개인들까지도 전혀 못 팔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유탄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 석탄 문제가 또 그 그렇죠. 앞서선 또 중국과 미국의 그렇죠. 갈등이 되는 거예요. 호주가 석탄을 중국에게 안 파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한 거죠. 예, 그 이유는 이제 호주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이제 미국 동맹이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 뭐 뭔가 그런 불쾌감 조치로 내지는 불만 표시를 석탄 안 안 사는 산다 걸로 이렇게 된 거군요. 했는데 그 유탄이 스스로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했는데 생산이 그만큼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요소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얼마 중단하고 전에 중국에서 전기가 제대로 공급 안 됐다는 얘기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또 그렇죠. 이거하고 관련돼 있군요. 바로 이것과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지금 생산량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수출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받았던 거는 뭐냐면 지나치게 또 이 중국에서만 수입을 해요. 그러게요. 98%가 넘습니다. 좀 다른 곳에라도 일부라도 하면 괜찮았을 그렇죠. 텐데. 수입 다변화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이제 거기가 값이 쌌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수출을 금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는데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해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 기관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예. 외교부 이게 다 연동이 돼 예.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당장에 중요한 거는 탑다운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탑다운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든가 10리터에 한 3,000원, 예컨대 미국은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상당 분량을 이제 확보하고 수입을 다변화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정부 부처가 지금 연계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리고 환경부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이런 조치들이 좀 뭐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 부분 물류와 건설 현장에서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그 중국은 지금 안 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방국가라도 어떻게 좀 비싸더라도 좀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요, 요소 수요 이 정도면 이거 안보 물자 수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물류가요. 뭐 뾰족한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 내용을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일면기사 때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발표됩니다. 오후입니다. 오후 3시 조금 못 돼서 한 2시 40분 좀 넘으면 이제 관련된 행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발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와 관련된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4명의 후보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하고 대적할 사람은 나다, 이 뜻이에요. 오늘 대선 기호 2번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어제 모습이에요. 경선 마지막 날. 어제 오후 저녁 한 5시까지 뭐 운동할 수 있었죠. 후보들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를 했다. 그리고 뭐 경기도를 찾아서 새머리도 하고 대장동 공세도 이어가고 공통점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투표율 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4명의 후보들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용기 내서 이렇게 버티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짠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분들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뭐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차배수의 본거지입니다. 어차피 본선에 들어가면 경기도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선 일정을 경기도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본선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주지 않으면 본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발로 걸어 입당을 했고 자원에서 최근에 입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뭐 누구 찍어라 이런다고 그런 오다가 잘 먹히지 않는
소신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젊은 층 당원들에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상황들을 보면서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지율 얘기가 좀 섞여 있어요. 당원 투표율 64% 기록해서 흥행은 했다. 그리고요. 마지막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윤홍 동률로 나왔습니다.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가운데 뭐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나온 건데 공통적으로 27% 똑같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죠. 일단 여기 보면 뭐 예측 불허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당원 투표율 높아서 승부 예측 불허. 윤석열 쪽은 두 자릿수 차이로 승리한다. 홍준표 쪽은 조직표와 결과시 다르다. 여론조사 우리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점 강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유승민, 원희룡은 국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적합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홍 각각 27%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봐야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기사의 취지는. 자, 먼저요. 장해찬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왜 우리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본다. 지금 된다고 확신하시잖아요, 지금. 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관되게 여러 여론조사, 뭐 ARS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지만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층,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층, 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층에서는 압도적인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드러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50대 50의 조사에서 당원 투표 비율 이 절반 50%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확실히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 3차 본경선 같은 경우는 8월, 9월에 신규 입당한 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후보 국민 캠프에 많이 합류해서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이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가 7월 말에 입당하는 것을 보고 8월, 9월에 도와주기 위해서 입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변수로 작용하는 신규 입당이 저는 오히려 1, 2차 이 당원 투표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입당하신 분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의도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입당 시기와 이분들의 입당 시기를 미루어 보면 그런 해석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지난주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지금 이 한겨레 기사에도 나오는 MBS 방식의 이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 이 방식 그대로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 한 주 만에 7%가 급등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많이 따라붙었거든요. 일주일 전과는 다르다 이겁니까 지금? 네, 그래서 반등 추세에 접어든 이번 주에 전화 면접 조사가 이뤄졌고 저 한겨레에서 인용한 이 MBS가 4개 기관이 모여서 만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개 기관이 실제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한 주 만에 7%가 상승해서 동률이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즉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원조사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격차가 컸던 만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캠프에서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장해찬 청년 특보 말씀은 우리 후보가 될 이유는 많다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 얘기를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셨는데요.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 우리 후보가 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가? 그 이유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야 통틀어서 203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최근 선거 추세를 보면요. 우리 당의 경선 선거 추세를 봤을 때 우선 당대표 선거 그리고 그 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에 203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당심이 결국에는 끌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후보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 5%에서 시작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당원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 발표한 KBS와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홍준표 후보만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의 4자 대결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적합도에서도 예. 모두 1위를 기록한 홍준표만 이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KBS와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우리 경선의 향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선이야말로 서울시장 경선과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구태 조직 선거가 아직까지 유효한지 아닌지를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의례적으로 경선 때마다 조직 선거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투표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이번 경선에서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예. 투표를 하기 위해 들어온 적극 지지층들이 반영된 결과이고 저는 그 적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에게 정권 교체의 열망을 밀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는 홍준표 후보는 당원들 대상, 그러니까 당원 투표, 당원 지지율에서 조금 윤석열 후보에 뒤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치권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주로 당원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예. TK 영남 지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는데 예. 그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정권 교체 열망이 가장 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1위를 하고 있던 후보에게 아무래도 그러한 열망을 모아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투표장에서 혹은 여론조사가 돌려질 때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캠프에서 나오셨어요. 각각 우리 후보가 왜 된다 그 이유들을 좀 설명했어요. 일단 오후에 뭐 3시 전에 다 나옵니다. 결과는 보면 알겠죠. 한 명의 이름이 최종 후보로 발표가 될 겁니다. 또 모르죠. 지금 다른 4명이 경쟁 중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상황은요. 지금. 자, 다음 기사는 이제 경선 이후를 좀 생각하는 기사예요. 기사가 좀 뭐 2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역겹다. 뭐 이런 비방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역겹다 비방에 고소까지 했는데 윤홍유원 이거 경선 끝나고 이거 원팀 될까? 이겁니다. 이 기사는요. 여기 이준석 대표는 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뭉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당이 좀 원팀이 만만치 않았다. 원팀 꾸리기가.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데 여당을 반면교사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요.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역시 이제 경선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윤홍 공천 협박 의혹 고소전.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거 뭐 불법이네 아니네 뭐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선 뒤 두 쪽 날까 우려 커졌다. 두 쪽 날까 이거 민주당 경선 때 매일같이 나왔던 표현인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뭐 공천 미끼 당원 협박이다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고소전이에요. 당 내부에서는 이거 진흙탕처럼 가고 있는데 걱정이다 뭐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두 캠프에서 나오셨으니까요. 먼저 장익산 특보 경선 끝나고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안 됐어요. 가정입니다. 원팀 잘 될까요? 일단 저는 그런 가정을 전제한 질문에 대해서 바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만약 이런 거 없다. 만약 없다. 그래서 그런 가정 자체가 굳이 대답할 가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네, 이런 답변을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로 가름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원팀 쪽을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원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사실 여명 대변인님도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고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게 되면 책임지고 두 분의 화해를 주선하겠다.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당심의 열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예. 어느 후보 측이라 한들 그게 후보도 물론이고 다른 후보를 도왔던 캠프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감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뜨거운 열기를 배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다는 예.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여명 대변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이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2030 청년들의 지지를 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거는 인정하시는군요. 그럼요. 당연한 캠프에서도. 부분이죠. 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배우고 싶은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 각 캠프에 몸담았던 이 청년들이 먼저 주축이 되어서 손을 잡고 원팀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도 또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어제까지는 정말 치열한 경선이었습니다. 열기가 예. 과열된 양상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준석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사례를 좀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국민의힘 모든 주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후보, 어느 캠프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예. 팀을 만들어서 함께 이겨야 된다는데 예. 다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전당대회 자리에서도 증명되겠지만 이긴 후보가 이 패배한 후보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석패한 후보들이 기꺼이 또 이긴 후보를 축하해주는 그런 축제의 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며칠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들 화이팅을 외칠 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팔짱을 끼고 두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이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예. 합류했지만 이재명 후보 앞에서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인데 대선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죄를 뿌리고 그렇습니다. 남미로 2주간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 그런 결연한 각오를 모든 후보와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할 때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을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가정을 하면서 원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여명 대변인께서 똑같은 두 가지 가정하겠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가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이거 원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예, 우선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선 민주당 자체가 구성원들이 우리는 국가 경영 능력보다는 어쨌든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집단인데 예. 지금 수천억대 부동산 개발 비리에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예.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여전히 많은 민주당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네 후보 모두가 예. 고작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국민과 당원의 예. 정권 교체 열망을 잘 짊어지고 실현시킬 수 있느냐의 예.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예. 힘을 모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에서는 가정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럴 그거는.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 정권 교체의 열망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또는 해당 행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라고. 예. 지금 우리 경선이 예. 되게 치열한 모습인데 사실 경선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예. 치열할수록 검증된 후보가 나타날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대 후보 캠프 간 공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결국에는 원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장예찬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진영에 예. 정말 좋은 스피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전 그래서 저희 후보가 되더라도 여전히 방송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캠프의 청년 참모들인데 분위기 괜찮습니다. 지금요 원팀들 다 약속하셨어요. 사실상. 원래 바꾸려는 쪽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예.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지난 4년 동안 권력의 단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에 힘입어서 화천대유 같은 게이트도 터뜨렸고요. 그러다 보니 원팀이 안 되고 저는 그 이낙연 후보가 눈 꼭 감고 남들 다 화이팅하는데 화이팅 안 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바꾸려고 하는 측은 절박하기 때문에 예. 원팀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가만히 듣고 김관욱 교수님 아까 발언기 요청하셨죠?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각각 예. 자신이 미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원팀 있더라고요. 강조한 건 그 원팀이 다 전제가 자연스럽게 있다. 될 것이다.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들 이제 덕담 비슷하게 하는데 예. 사실상 이렇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그럼 있거든요. 그 뜻은
민주당 보세요. 지금 그 얘기가 좀 그런 생략되신 효과는 거예요? 뭐 없을 수 없다. 뭐 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봐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본다 예. 그러면 뭐 고소전까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딱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여기에서 뭐 장해찬 평론가 듣기 좀 거북하겠지만 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는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이라든가 2030은 사실 이 홍준표 후보 외에는 지금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 이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또 다른 분들이 됐을 때 계속 여기 머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정치 색깔도 굉장히 옅습니다. 예.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원팀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확장성 이런 게 곁들여 주셨는데 뭐 결과 오후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도 보면 압니다. 원팀으로 부드럽게 가는 건지 아니면 한바탕 요동을 치면서 가는 건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경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거든요. 그 상황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대선 후보입니다. 등장합니다. 이준석, 안철수 단일화 신경전이다. 이거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요. 섣부로 교섭 안 된다. 안, 대선 후보 권한이다. 이거 빠지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은 뭐 친문 핵심으로 꼽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판에 흘러가는 좀 맥을 좀 짚는 의원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안철수 대표 출마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단일화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 안철수 대표도 자존심 있다. 이건 뭐죠? 계속 뭐 완주하라는 뜻인가요?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민주당의 속내가 이거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등판은 뭐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시절에 국민의힘 분들한테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단일화의 아이콘이라고는 하지만 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당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안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철수 대표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당했는데 또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완주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오창석 평론가. 민주당의 속내는 안철수의 대선 완주를 바란다.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렇기보다는 이제 지금 양당 이제 오늘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대부분 20% 정도는 모른 무응답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른 무응답층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전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흔히 말하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이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지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지율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이었지만 뭐 내년 1월쯤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유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완주할 가능성이 있겠죠. 단일화를 굳이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더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받을 경우에는 많다면 사실 뭐 그렇게 급할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안철수 후보만 사실 마음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향후에 어떤 지지율 흐름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네요, 지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고. 근데 이 두 후보가
모두 사실은 비호감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또 지지율이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당 모든 후보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이른바 좀 있는데 약간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불안정성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후보가 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예. 아무리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앉힐 수 없다라는 국민의 민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작용할 경우는 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민주당 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경우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과 단일화에 나섰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쪽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이미. 국정원장 현재 국정원장이 예.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진보로 위장 취업한 보수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수 후보로 분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범보수 단일화로 했을 때는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 것이고 뭐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민주당은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말은 민주당에 속내겠네요. 그러면은 자존심 있지 않아요? 당할 만큼 당하셨는데 이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김가락 교수님.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사실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금 완주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더 이상 묻지 마라.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완주다. 정권 교체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심상정 후보의 완주는 민주당의 부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상쇄하는 효과를 생각하는 지금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사실 완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진영 대 진영의 반사 효과가 있거든요. 거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대표가 계속해서 나가면은 야권표가 분열돼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다자전으로 그러면 가는 거죠. 범여권표도 또 분열된다는 그렇죠. 거죠. 분열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예.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안 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오.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 압력이 있다, 그 지금. 압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무릅쓰고 유지할 예.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도 계속해서 다자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단일화한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혼자 서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혼자 서 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표로 단일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양쪽 진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작동되는 부분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딱히 뭐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것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죠. 맞물렸다는 거. 안철수 후보의 완주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와 맞물려 있고 아닌 것도 맞물려 있고 뭐 이렇다는 해석이시네요, 지금요. 일단 뭐 전망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속내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분위기로 보면은요. 자, 이번에는요. 대장동 의혹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권 하루 종일 이 얘기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만평 하나 보시죠. 이 만평이 뭘까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민주당 쪽이죠. 뭐 유니폼도 이제 파란색을 입었어요. 여기 뭐 이재명 후보로 보이고 여기는 저 민주당 쪽 뭐 당원이나 아니 민주당 자체로 보이는데 여길 밖을 보고 있죠. 윤이냐 홍이냐 아니면 누구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상대 누가 될까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링 끝에서 뭔가가 불쑥 올라옵니다. 보니까 대장동이. 뭔가 뒤쪽에서 지금 위기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이 만평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와 전화통화를 인정했다. 대장동 리스크가 재점화된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해명도 나오기도 했어요. 해명도 나오고 뭐 통화했다는 거 인정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다음은 이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 정진상 이 전 실장의 어떤 입장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화 통화한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 이런 얘기한 정도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뭔가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화 통화한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전화 통화했다라고.
자, 이 얘기가 어제 정치권에서 왜 뜨거웠냐 하면요. 그럼 유동규와 정진상 두 인물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정진상,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 자, 그렇다면 유동규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야당에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을 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이 전화 통화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나중에 들었다. 전화 통화했다라는 거, 나중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가 조금씩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아래로 가면요, 여기 정진상 지금 저 캠프의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 맡고 있는데, 이 언론과 이제 문자를, 질문 답변 통한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나온 설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전화한 게 전부다. 5분도 채 통화하지 못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 때는 뭐 7분, 뭐 시간 차이가 좀 있네요. 요거는 추가적인 확인과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5분도 채 통화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 좀 깨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한 게 전부다. 그리고 압수수색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압수수색 당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냥 통화를 한 거다. 뭔가 확인.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전화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전화통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어제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좀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진상 실장한테 전해드린 게 맞나요?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부부랑 통화했다는 보도 관련한 선택 입장이 있나요? 이제 뭐 보도된 건 저도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우리 공보단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있고 지금 조금 확인 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후보 차원에서 조금 전 뭔가 좀 신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요. 장해찬 특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재명 지사 측근들은 많이 하는 것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가 이 휴대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정진상 부실장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통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 얘기가 없었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었죠. 통화한 적 없다고. 그런데 이제는 수사 잘 받으라는 말을 하려고 통화를 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바로 하루 이틀이면 뭐 길어야 1, 2주면 들통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여당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고 실세인 것입니다. 이 책임이 이재명 지사에게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언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한 정진상 부실장의 보고를 받았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내 측근이라 할 수 있다면서 유동규 전 법무장은 선을 긋고 정진상 부실장과의 관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정진상 부실장까지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검찰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정진상 부실장의 신병을 확보해서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말 맞추게 하지 않았는지 수사해야 돼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민용 변호사가 또 통화를 한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초과 이 환수조항 삭제 보고를 직접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론되는 또 하나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고요. 빠른 수사와 신병 확보를 통해서 이 정진상, 정민용, 유동규 세 사람이 압수수색이 있고 통화가 있었던 그날 긴급한 통화로 이 배임죄 혐의가 이재명 지사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예.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서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이제 거의 모든 신문이 좀 크게 보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다음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 점들을 좀 짚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서 수사가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시각이고요. 뭐 유동규와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한데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두 번째는요. 앞선 기사 때는 압수수색 하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압수수색을 미리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뭐 이 부분도 좀 쟁점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알고 전화를 한 거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를 한 거냐. 우연히 겹친 건가. 그리고 무슨 대화 내용. 그러니까 대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이상은 뭐 없었는가.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가 됐었나. 그 당시에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오찬석 평론가. 이 정도면 검찰에서 정진상 부실장, 지금 캠프 비서실 부실장인데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동규 본부장한테 전화한 게 뭐 전화기로 전화하라고 쓰는 건데 전화했다가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과 증명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최소한 소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처럼 특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무언가를 받아서 전달하라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뭐 어떤 주고받은 자료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적어도 소환 조사를 하거나 검찰이 수사할 이유가 생기는데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사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사받아야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뭔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죠. 지금 뭐 정민용, 유동규, 정진상 이름 3명을 동시에 열거했지만 정민용 변호사가 기각됐거든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도 기각이 됐고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만 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을 조사를 해서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정진상 실장이랑 무언가 주고받은 게 있다. 라고 하면 소환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전화 통화한 것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검찰 수사를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국민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쉽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미적거린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 조사를 안 한다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다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정치권의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후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전화 통화 한 사람이 뭐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죠.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심이란 표현하셨죠? 뭐 신문에서 정진상 정책실장 이름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 복심이 그 사람이라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신문에서요? 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요? 네, 둘 다 복심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랑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뭔가 약속을 하면 유동규 측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몇 안 된다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아무튼 상황은 뭐 이렇습니다. 전화통화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이재명 지사가 한 기업을 방문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정치권에서요. 여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보세요. 뭐 웹툰 을 전 제작해서 하는 기업을 방문했는데 오피스 누나 뭐 확 끄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를 보고 어떤 웹툰을 어떤 걸 보고 불쑥 던졌다가 난타를 당했다. 이대녀 급한 이재명 흠칫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표심이 급한데 흠칫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 스튜디오 발언에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제 해명을 하는데 선정성 문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수가 해명을 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웹툰 스튜디오 관계자하고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봤어요. 웹툰 뭐 이 앞에서 액자로 돼서 표시가 돼 있는데 근데 그거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제목에 있었어요. 그러자 이 스튜디오 관계자가 성인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좀 논평 내고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가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자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무슨 뭐 도덕성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제 비판을 꺼냈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여기도요. 여기 보시면 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명 대변인, 이 논란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 캠프에서도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사실 이재명 지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 뭐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 캠프의 야당의 시각은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시각이었고요. 우선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은 모 여배우 씨와의 스캔들이 있겠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른바 찌재명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형수와의 통화에서 약간 욕설을 하면서 나온 거죠. 예, 저는 사실 그 녹음 파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욕은 예컨대 옛날 유행하던 그런 뭐 B급 조폭 영화에서조차 들어보지 못한 욕설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욕설을 하는 분의 입에서 오피스 누나라는 그런 웹툰 작가의 제목을 봤을 때 화끈한데?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그 수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짜증을 자아낸 겁니다. 처음에는 일제히 보도가 화끈한데로 나왔는데 그것을 변명한답시고 하는 것이 화끈한데였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설명도 좀 있었고요. 논란을 유발하고 그것에 대한 수습 과정이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을 자아냈다. 이건 사과하면 깔끔한 문제거든요. 또 이러한 행태 역시 이재명 지사의 고질적인 성격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아직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고 평할 수도 있겠는데 성남시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젠 대선 주자가 됐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은 성남시장만 하더라도 마치 성남시의 한 구, 한 시의 거의 대통령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발언이 제재를 당할 일도 없고 또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저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굉장히 매섭게 비판을 했어요, 지금요. 자, 이거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제목이 그런 성격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런 뭐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정적인 제목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굳이 대선 후보가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느냐.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죠. 뭔가라고. 반응을 굳이 안 보여도 될 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거다 또 추가 그렇죠. 설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이제 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산업인 것이고 그 웹툰 세계에 어떤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제목들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덕담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 제시됐고 발표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이것 때문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으로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비전 제시가 사실상 이 발언으로 묻히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이고 본질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훼손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대선 후보에게 기대하는 그 신중한 언어라는 거는 항상 대선 후보의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보여준 사례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야권 후보들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약간 실언이라고 평가받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후보라고 한다 그러면 다 신중하고 말을 좀 고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거든요. 한 1분 드릴게요. 일단은 대선 후보의 무게감이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여야 후보가 지금 유력한 후보들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언 하나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발언 하나 이렇게 무심코 던졌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아까 여명 대변인이 이제 화끈한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화끄는데요라고 표현한 거 여기서 같고요. 지금 뭐
이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거 설명이 있었는데 네. 확 끄는데요. 이게 맞다 이렇게 이 얘기가 영상을 나왔죠.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하는 웹툰을 실제로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보셨던 분이 사실은 시사평론가나 정치평론가나 정치인 중에 대부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 누나 이야기를 작가가 스스로 무엇이라고 소개했는지를 읽어보신 분들도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 무슨 내용입니까? 회사에서 만난 성숙하고 매력적인 연상의 여자 안책임님. 현명하고 배려심 깊고 그래서 끌리는 하지만 아이가 있다. 작가가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웹툰을 소개할 때 끌리는 연상의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말에 써놨습니다. 확 끌리는이라고 작가도 소개해놨고 본 사람도 끌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작가는 의도를 갖고 이런 제목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성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를 뭐라고 도대체 해석을 하길래 이상하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피스 그냥 회사예요, 회사. 저도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상한 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이 오피스 얘기하는데 오피스텔 산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오피스를 본인 스스로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업무를 보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실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싶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뻗쳐나가는 것이죠.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까 전에 오피스 문화 점점점을 본인이 확인을 거의 안 하시고 지금 접근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오피스 문화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예. 이재명 지사 혼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혼자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했다고 오피스 문화를 보고 확 끄는다고 하죠. 확 끄는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눈길이 간다, 확 끄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은 오피스 문화라는 제목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확 끄는다, 확 끄나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시각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그럼 작가는 왜 자기 웹툰 소개에 확 끊을린다고 표현했습니까? 작가 이상하게 뭔가 의도가 있었다. 작가가 홍보하기 아니에요. 위한 멘트와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이 제목을 보고 말한 게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의도를 왜곡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뭐 해봐야 의견도 다 달라요 지금요. 요거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불쑥 던졌다가 이게 아주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이 그러잖아요. 불쑥 난탈당했다, 흠칫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후보의 말이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논란이 됐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기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요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보시죠. 사무직을 박차고 목수 그리고 도배사, 해녀로 일을 한다. 2030의 블루칼라 예찬이다. 조직 내 스트레스 그리고 승진 압박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직접 땀을 흘리는 즐거움, 수입도 괜찮다. 그러면서 뭐 월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사정이 있으면 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자유롭다는 거죠. 요즘에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장희찬 평론가. 여기 장희찬 평론가 이름이 똑같이 들어서 뭐 제가 떠오르는데 뭐 썰렁한 농담이 합니다만 아무튼 장희찬 평론가. 요즘에 이런 변화 이런 거 좀 느끼십니까 주변에서? 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기사에도 소개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도배 일을 하는 여성분 그 스토리가 참 많은 언론의 관심 또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목수, 도배사, 해녀 무엇이 되었건 그동안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천편일률적인 좋은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우리 2030 청년들이 도전한다는 건 참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 사람 몇 명을 특수한 케이스로 축혀 세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목수나 도배사, 해녀 그리고 앞서 이재명 지사에게 폄하당했지만 웹툰 작가 같은 이런 다양한 직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제도적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목수, 도배사, 해녀가 되었을 때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 노후에 일반 이 사무직 근로자나 또는 공무원에 비해서 어떤 노후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정치권에서 같이 해야 이게 특수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무실에만 미래가 달린 것은 아니다. 현장으로 나가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찬호 평론가, 어떻게 보면 직업의 다양성, 다양한 선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게 뭔가 좀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저기에 이제 소개된 5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특이한 이력 또는 명문대 출신이다라는 여기에만 포인트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인문과는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세 번째 나왔었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배은수 씨 청년 도배사 이야기라는 예.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고 저도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노동의 현장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개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고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예. 건설 현장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남성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예. 화장실까지 내려가기 싫어서 건설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환경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급여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가다 보면은 예.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저는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전직 부총리가 성폭행, 폭로 뒤에 권력의 암투가 있나? 이게 어떤 사건인데 뭐 암투, 권력 이런 얘기 나와요. 중국의 유명 여성 테니스 선수 폭로인데 파문, 이른바 미투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로 꼽힌 장가오리 전 부총리 상하이방으로 꼽힙니다. 상하이방. 중국에는 권력층이 상하이방, 태자방 뭐 이러잖아요. 근데 상하이방이래요. 그래서 시진핑으로부터 견제당할 수도 있다. 자, 김건희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웬 권력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중국에서 저 부총리급 정도 되면 저런 일이 있어도 사실 공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공개가 이게 됐어요.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돌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 장가오리라는 사람이 상하이방이거든요. 강택민의 계보죠. 이 세 개의 계보가 있어요. 태자당, 그다음에 공청단, 상하이방이 있는데 공청단은 이제 후진타오 전 주석이었고 지금 시진핑이 3연임을 해서 이제 사실상 거의 임기가 없이 계속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근데 상하이방이 도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하이방의 어떤 일부 구성원을 압박하는 이런 이 기사가 나온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권력 암투다 뭐 이렇게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요. 이게 일단 뭐가 폭로가 됐잖아요. 근데 그 폭로는 됐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SNS상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이름이 금지어가 됐답니다. 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는데 뭐 총리와 나 이것도 검색이 안 된답니다. 이거는 왜 검색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부총리하고 총리가 겹쳐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권력 암투 얘기가 나왔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